반갑습니다. 저희는 세종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참치캔 TV 그 첫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참여연대에서 하는 참치캔 TV, 왜 참치캔 TV라고 하냐면 참여자치 할 수 있다. 그래서 참치캔 이렇게 저희가 좀 브랜드화 하는 거고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첫 방송에 참여연대, 세종참여연대 굉장히 큰 기둥이 두 분이신데 그 두 분이 오늘 같이 함께 패널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세종참여연대에서 이제 자문변호를 해주시고 계시는 이영선 변호사님이시고요. 저희가 닉네임으로는 이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참여연대 집행위원이시고요. 네, 지금 현재는 스마트 농업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농부 이렇게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네, 천농부님, 네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왜 이렇게 해서 이제 참치캔 TV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만들었냐면 그동안에 이제 세종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세종의 소식도 궁금하고 근데 세종은 또 중앙에 있는 정치나 행정하고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궁금한데 그거를 세종 시민들은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냐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실제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겠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 의견들을 같이 모으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하기 위해서 세종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해서 참여자치에서 저희가 참치캔 TV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 참여해주신 두 분들께서 처음 첫 이제 방송을 같이 함께 해주실 건데요. 각오 이런 것들을 자 이변님부터 그럼 오행시 자 오행시 바로 가나요? 네. 참치캔 TV로 그러면은 오행시 이제 가시겠습니다. 자 참여연대 선물을 주고 싶다. 치, 치킨도 주고 싶고 캔, 캔맥주도 주고 싶지만 티, 티가 안 나서 비. 비디오를 드립니다. 네. 많이 비디오를 드립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비디오. 많이 연구했어. 진짜 되게 센스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긴장하실 텐데요. 우리 천동부님 자 기대하겠습니다. 오행시 갈까요? 삼행시 갈까요? 천동부님 삼행시로 하죠. 네, 삼행시. 가겠습니다. 참미디어 역할로 치, 치명적이지 않으면 캔. 캔으로 맞는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각오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제 긴급 현안이기도 한데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행복청장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 이 내용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2단계가 패싱이 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발족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이 이제 뭐 건립 방안부터 이후에 2027년 완공까지 목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여기서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이변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로드맵 발표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첫 번째는 좀 신뢰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불과 또 이후에 임시 집무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패싱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또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진정성 있는 그런 추진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둘째는 1억 원의 예산 확보인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천노무님도 같이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네. 우선 감사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일요일 날 급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 형식이었고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 세종시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굉장히 좀 강제하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받아들인 형국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그 결과물을 얻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급하게 하고 또 이제 우리는 굉장히 뒤통수를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는 세종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약속대로 좀 이행되는 걸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인하고 그래서 27년도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시에 설치되는 모습을 정말로 확인하고 바라봐야 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특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견인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설계비에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에서는 100억 원 넘게가 지금 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후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해서 증액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우선은 진정성 부분에서는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거냐 그런 데에서 진정성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1억 원인데 이게 1억 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맞는 건가? 격이 맞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용역 추진을 한다고 1억 원을 세운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그 설계비로 10억 원의 예산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물로 받아들였는데 그 10억 원이 집행이 안 되고 2월이 됐거든요. 네. 근데 10억 원은 설계비로 말도 안 되는 비용이고 용역도 하기 힘든 비용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10억 원이 더 이제 예산이 결정돼서 20억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회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 때였죠. 마지막 때 100억 원의 설계비를 좀 예산에 태워서 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1억 원 가지고 사실 용역비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뭐를 할 건지 그 1억 원이 예산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 그런 의의를 둘 수 있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도 저는 네. 그 세종 집무실이 대통령 이전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장관급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실에서 정말 좋은 이러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어느 시민사회나 대통령 직접 언급해서 또 뚜렷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우선은 크게 뭐 환영하고 잘했다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날 좀 진행이 됐고 어떻게 1억 원 정도를 이제 껴서 이렇게 약간 구색만 맞추는 듯한 데서 여전히 뭔가 흠뻑 적셔주는 그러한 행정은 아직도 보여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거는 뭐 지금은 이제 이미 처서가 지나서 가을이 이제 만연한데요. 불과 얼마 전에는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물론 세종시는 크게 이제 침수 피해도 좀 있고 정전 사고도 있긴 했지만 큰 피해는 또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야 세종은 도대체 어때서 그렇게 피해가 많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세종 지역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의 좀 특성도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금남면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여기서 성장하신 이변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세종시가 대전에서 계시면서 세종시 형성 과정에 또 참여하셨던 천농부님도 뭐 남다른 이런 거를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여기서 금남면에서 네, 나고 자라신 네, 이변님부터 먼저 한번 그 홍수 관련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1978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덕리 사건이 제일 좀 기억에 남죠. 당시에 이제 물이 많이 불었었는데 성덕리에서 중학교로 가는 학생들 배가 뒤집어져서 15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대통령에게 직보가 돼서 그 다음에 바로 성덕리 다리가 생겼고요. 80년도에. 그래서 이제 15개 다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건이 뭐 직접적으로 홍수는 아닙니다. 약간 인재 배가 뒤집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재의 성격이 있어서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세종시 홍수에 관련해서는 저희 뭐 어렸을 때도 많이 뭐 물이 많이 이제 부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만 1948년에 금남 대홍수가 난 이후에 뚝이 잘 형성이 돼서 크게 이 세종시에는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크게 그 이후로는 크게 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굉장히 축복받는 땅이라고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종시 건립 과정에서도 그 책을 보면 100년간의 가장 큰 많이 나온 그 강수량을 대비해서 홍수 대비를 했고요.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백지계획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수도가 금강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장군면 쪽에 이렇게 위치를 했었는데 지금 세종시는 바로 천변에 이렇게 만든 것이 그 정도 연구를 통해서 100년간의 가장 큰 기록적인 강우에도 버틸 수 있다라는 계획 안에 설립된 도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곳은 옛날에 있는 땅보다 한 7, 8m 정도 다 그렇죠. 복구가 네네. 다 더 오른 땅을 토사를 더 올려서 만든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홍수 피해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서 최민호 시장이 어떻게 그런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거는 향후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농부님은 또 어떤 경험이나 말씀이. 일단 세종시 특히 이제 그 세종시 건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복받은 것이죠. 네. 그 큰 뭐 수해나 뭐 재해 피해를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매년 큰 비는 있었어요. 네. 그 2005년도 추석에는 하루에 350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소하천이 범람하고 그러는데 금강의 범람하는 경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네. 이변이 말씀하셨다시피 뚝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복토가 돼서 지대를 좀 올렸고 그런데 2017년도에 조치원의 시간당 뭐 114mm가 내렸는데 그때 보면은 조천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신흥천 쪽으로 연결된 도로에 배수가 잘 안 돼서 그 주변에 있었던 곳이 좀 침수가 되는 그런 소소한 피해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배수기 정비도 했고 그런 과정인데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이제 신도시에 시간당 한 200mm 정도가 내렸을 때 네. 방축천이 굉장히 막 수위가 올라와서 범람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200mm 정도인데 한 250mm 정도 되면은 또 이제 범람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와 다르게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그 비가 올지 큰 비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 개인적인 기억이 2004년도에 그 당시는 연기군이었죠. 연기군에 3월 5일 날 폭설이 하루에 44cm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농가 창고에 있었는데 창고가 갑자기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하더니 저쪽 반대쪽에서부터 지붕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큰 눈이 왔을 때 제도 있었던 기억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우선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그런 뭐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현재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밥상 물가도 상승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홍수로 좀 진행되는 게 있는데요. 정부하고 이제 지자체 저희는 세종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위기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능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시험대에서 좀 잘할 거냐 못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부의 재난 요번에 능력은 저는 50점 미만으로 주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굉장히 마비가 되는 상태였고 반지하에서 또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뭐 퇴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맞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맞는 그런 재난이었는데 유기적으로 정부에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난본부를 바로 만들어서 회의를 소집해서 상황 점검을 하고 대책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마이너스 점수고요. 두 번째 그 이후에 지금 여당에서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실언 논란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이 재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조금 더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시스템대로 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50점 미만으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많이 초능분들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이상 기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각 재난별로 각 세밀하게 매뉴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가적인 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혹시 세종시에서 이제 위기 관리 관련해서 조금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그 뭐 이번 큰 그 비에 세종이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니니까 네, 네. 그 뭐 어떻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특별근무라든지 뭐 새벽 뭐 밤을 새워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뒤에 들었고 하는 거 보면 그 대응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강남에서 뭐 그 강남 영흥 나왔었잖아요. 배수로가 막혀서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죠? 슬레이트라고 하나? 네. 뭐 그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더니 배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시민이 가다가 그 쓰레기 치워가지고 영웅이 되는 상황이 네. 그 선진국 대한민국의 서울의 강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게 평소에 좀 점검하고 하수관 관리,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라는 부분이 좀 드는 생각이고 세종은 그 신도시에 뭐 그런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세종시의 시스템을 믿고 또 제 대책을 이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뭐 일상적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재난이 좀 관리되는 이런 것들이 좀 구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네, 조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눈 건 좀 첫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세종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최근에 연이어서 자살이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마다도 세 가지가 다 달랐고요. 그리고 뭐 자살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춤했다가 다시 증폭됐다가 다시 주춤하기도 하지만 학생 자살률 같은 경우는 지금 1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한번 이변님께서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들에 관련된 개략적인 것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6월 말에 세종시 20대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무가 너무 과다했다라는 거고 일부는 상관이 약간 좀 갑질을 해서 우울증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경에 자매 투신 사건이라고 해서 자매가 자기 자녀들 2명을 집안에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사망하는 그런 4명이 총 이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사건의 충격적인 것은 부모가 자녀 8살, 10살 된 애를 질식사에서 숨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살해를 하고 아이들을 살해를 하고 본인들은 이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학생 사망 사건도 지금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학생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세종시에서 자살 사건이 뭐 여러 종류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점이 충격이 크고요. 특히나 자녀를 살해하고 사망한 그런 자매 토신 사건은 굉장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8년도 5월 기사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백서의 내용 중에 세종시 전국 자살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도시로 좀 이야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살률이 좀 낮았었는데 또 이때는 좀 갑자기 좀 증가를 했던 이유가 있고요. 자세한 이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외부에서 좀 유입된 인구가 많고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다 보니 여러 가지 뭐 사전적으로 좀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전에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논무님께 좀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그 2018년 발표 기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백서를 발간했는데 기준은 20년도 기준이더라고요. 네.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종시
그 자살이 10만 명당 그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던데 세종이 18.3명으로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보면. 충남이 27.9명으로 1위고 그다음에 제주 강원 순인데 세종은 18.3명으로 물론 그 없어야 되겠지만 그 전국 최하위를 좀 기록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그 18.3명 중에 그 15.8명으로 청소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고로 높은 지역이 세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 그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 1위가 정신적 문제, 뭐 2위가 경제생활 문제, 그 3위가 가정 문제인데 네. 전국 그 평균으로 보면은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그 3위가 육체적 질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노년 인구가 많고 네. 그 노인 자살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은 세종은 그렇지 않다는 그 통계가 말해주는 것처럼 청소년 인구가 물론 많기는 하죠. 물론 많기는 한데 그 청소년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뭐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프로그램을 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쉼터나 안식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좀 다양하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해서 세종시로 이제 이전에 와 있는 공무원들 사실 이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전 공무원들의 자녀들 중에도 자살하거나 아니면 자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전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세종만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변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녀 살해 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동반 자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녀를 살해한 후에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좀 많다고 하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좀 뭐 다른데, 그러니까 실은 이제 자식이 부모를 살해를 하는 경우에서는 어떤 가중처벌 이런 것까지 있는데 좀 거꾸로 되는 경우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변호사 입장에서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좀 실태를 보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2016년에 36건, 2017년에 38건, 2020년에 43건으로 지금 증가 추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5년 사이에 한 10건 정도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종에서도 일어났지만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살고 싶어요. 부모가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자기가 낳은 자녀까지 살해하는 것은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큰 이제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존속 살해는 살인죄에 비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인데 존속 살인죄는 7년 이상이죠. 존속 살해는 유교적 관념에 의해서 부모를 죽인 자는 더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내가 낳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는 현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 결과적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고의로 살인한 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살인죄라고 해서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동학대를 한 다음에 살인을 해야지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학대 안 하고 잘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살인을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속 살인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아동복지법에 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보호 아동 굉장히 위험한 그 가정에서 있는 애들을 대처하는 법이 아동복지법인데 아동복지법에 보면 15조에 이러한 아이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이 보호아동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양에 관한 조치가 있는데요.
그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경우에는 입양을 보내는 게 좋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에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입양을 유도를 해서 입양 특례법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입양을 시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강제 입양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 그러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종에서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지금 뭐 홍수와 관련된 재해 문제 그리고 최근에 세종시에 있었던 좀 자살인데 좀 양상이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자살률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다음에 나눌 이야기들은 세종시의 시의원들의 의정비 관련해서 지금 아직은 위원회가 열리진 않지만 위원회가 열려서 결국에는 이제 심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하고 이제 여가부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참치캔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